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73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셸 우엘백이란 프랑스 작가의 복종 서브미션을 읽고 있고요. 이 책의 초반, 그러니까 주인공, 그러니까 화자죠. 화자의 대략적인 상황을 일부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 좀 들어가야죠. 네네. 네, 언제 복종합니까? 아직 복종은 전혀 좀 어렵고요. 기분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 프랑스와의 초반 이 기술 장면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재미없고 너무너무 불모의 진짜 사막지대와 같다. 공허하고 척박하다 이런 걸 네네. 뜻하면서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 얘기도 좀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학 연구하는 게 자기가 연구하는 위스망스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하고 랭보라든지 플로베르 같은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시인 랭보라든지 네. 작가 플로베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 언어를 쓴 나라가 수십 개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맨날 하는 게 수천 수만 편의 논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어디 가가지고 적당한 거 골라가지고 짜집게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걸 누가 잡아낼 것이고 사실은. 그 수십만 논문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뭐 요즘 빅데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나 먹고 하면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동료 중에 한 명이 그 전공을 해가 교수가 됐는데 얘도 교수 된 게 알고 보니까 연구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 대학교 총장이 파리 3대학 총장이 여성이거든요. 네. 그 여성의 이제 이 책에 그리 나와요. 새끼 고양이를 뜯어먹었기 때문이라고 말들이 많다. 이렇게 나와요. 새끼 고양이? 네. 프랑스 언어로 고양이가 이제 여성의 성기를 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상납을 하고 교수가 됐다. 남자가 성상납을 네,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새끼 고양이를 뜯어먹었대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스티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약간 프랑스 상황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기도 빗대고 하네요. 있는 거죠. 네. 지금 특별한 뭐 어떤 성장 동력도 없고 그렇죠. 사회가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혁신의 기운이 전혀 안 네. 나타나고 있다. 침체되어 있다. 네. 그리고 관행대로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은 뭐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 이런 거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지금 이미 뭔가 질식해가는 분위기 이런 게 나타나는 네네. 거죠. 그런데 새로 임명된 교수 한 명이 정체성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프랑스의 정체성, 프랑스를 프랑스인의 손에 라 프랑스 오 프랑스에즈 이런 식으로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극우파의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정체성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반이민자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교수가 임명이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뭔가 최근에 2022년 이 프랑스 가정입니다. 네. 아랍인이라든지 흑인 이런 외국 이민자가 눈에 많이 뜨이고 이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요즘 교육자들이 그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막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민자들 청년들하고 교수들이 폭행을 당했다더라. 이런 카드라라는 그 일종의 유언 비어식으로 돌고 네. 있다. 근데 자기가 딱 강의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애들이 딱 있다는 거예요. 아랍계 애들하고. 그 좀 순간 학생들. 네, 음치됐는데 수업 방해하러 온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을 잠시 얼굴 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업을 듣는 그 바로 이제 무슬림들이죠. 그 여학생들.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러 갔는데 뭔가 자기도 요즘 뭔가 긴장감을 느끼었다 이렇게 나오죠. 긴장감? 네. 근데 지금 현재 뭔가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거죠. 그걸 살라피스트 세력이라고 하는데 살라피즘이라 해가지고 이게 와하비즘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지 않습니까? 왕가에서 믿는 네네네. 유교 순위파 아주 근본주의 흐름을 와하비즘 살라피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거든요. 정말 옛날식으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메카에 예전에 유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네네. 몇 천 년 전 거를. 왜냐하면 코란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했으니까 이 유적도 다 때려 부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탈레반들 다 뭐 아프간에 바미안 습불 폭파하듯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살라피스트라 부르는데 이 세력하고 뭐 이제 프랑스 치안 당국 간의 협약이 이루어져가 대학교 주변에 폭력은 사라졌다. 그 대신 대학교에 유태인 대학생 연합이라는 이제 단체가 더 이상 캠퍼스에서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유태인들은 사라지고 이슬람 박해당 청년 지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런 게 계속 설정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시 여교수하고 이야기하다가 요즘 대학 사정에 빠른 자기 동료 여교수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대학이 어떠냐 저떠냐 이야기하다가 뭐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슬람 쪽의 세력이 강해진다 이 정도 이야기하다가 지난 학기까지 사귀었던 유대인 여학생 애인 미리암을 생각하면서 그녀가 정말 관능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상을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사랑이 내가 쾌락을 선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다. 내가 선물 받은 쾌락에 대해 감사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이제껏 내게 미리암보다 더 큰 쾌락을 안겨준 여자는 없었다. 뭐 이렇게 설정하면서 바로 갑자기 불끈 감정이 불쏟아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저녁 약속을 잡은 거예요. 네. 그 여친을 집에 불렀어요. 네. 불러가지고 이제 배달 스시를 배달시켜 먹자. 왜냐하면 여자들은 칼로리를 신경 쓰니까 스시를 좋아한다. 자기는 별로 맛이 없지만 그냥 모든 음식까지 지금 전부 뭔가 외래가 다 들어왔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예대인하고 반말은 할 수 있는데 키스 대신에 이제 비찌라고 그 뺨을 비비면서 하는 인사 있죠. 비주라고 하고 여기도 뭐 비찌라고 번역돼 나오는데 그게 여기는 비주예요? 네. 볼을 맞대면서 입으로 쪽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민망하다. 전화로 할 때 특히 민망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전화로 인사를 할 때 소리로 전화기 대고 해야 되니까 이 주인공이 나중에 되게 민망하게 느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키스를 나눴는데 지금은 이렇게 뺨을 비비대기만 하니까 좀 뭔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서로 자꾸 어긋나요 말을 하는데 여자는 계속해서 당신은 감성이 좋은데 옷은 왜 이렇게 촌스럽냐. 음악 취향은 블루스 록을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모던 포크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너의 문화적 취향은 세련됐지만 너는 마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공이 딱 그런 생각을 해요. 본래 공격은 되게 유혹의 욕망을 숨기고 있다.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든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이성을 유혹하고 싶은 욕망에서 그 공격이 이루어진다. 좋으면 더 살살하게 대하는 것들. 그런 걸 떠올리면서 오히려 여기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네 생각이 아니라 무슨 여성 잡지 나온 심리 분석 유형을 내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 옷을 입고 이런 것 사이에 모순은 없어. 너가 그냥 맨날 매주 새롭게 나오는 무슨 유형의 보보스가 나왔니 무슨 족이 나왔니 이런 소비자 패턴 연구하는 걸 나한테 적용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여자가 우리 이러지 말고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냐. 다정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주인공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마초적으로.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남자랑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같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가족 제도에서 유일하게 가족을 이어가려면 가부장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다 치는데 나는 지금 공부를 했고 독립된 인격체로 내가 스스로를 간주하는데 익숙해졌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가부장제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나를 갖다 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공이 속으로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미리암과 아이도 갖고 싶지 않고 가사 분담도 하기 쉽지 않고 심지어는 섹스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미리암이 여기서 보면 완전히 러브 어페어에서 완전 최고의 여자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여자와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미리암은 그냥 떠나고 그냥 미안하다 말만 남기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네. 아 집에 초대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뭔가 계속 안 되고 뭐가 어긋나고 나의 목표와 욕망을 다 사라지고 자 그러면서 미리암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유대계죠. 프랑스인인데 유대계 프랑스인. 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프랑스 정치 상황하고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지금 이 상황과 2017년 대선이 나와요. 실제 2017년 대선에서 국민전선 마린 르펜이 여자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크롱하고 붙어가 마크롱이 결국 이겼지만 이 책은 그 2017년보다는 전에 나온 책인 거죠. 예, 2015년 1월 7일. 그러니까 그때는 2017년 대선에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때 2012년 대선에 당선된 올랑드가 다시 재선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걸 그때 올랑드 재선하는 걸 보고 여기서 가상의 인물 모하메드 벤 아베스가 이슬람 파괴당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 이슬람이 세력을 만들어야겠다. 2017년부터 당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당이 계속해서 아주 유대교 지도층들하고도 온건하게 지내고 오히려 그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한테는 아주 냉담하게 딱 관계를 끊고 그러니까 이게 청년운동, 문화센터, 자선센터 이렇게 그물망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작가는 약간 냉소적으로 바라본 거죠. 예전에 프랑스 공산당도 저렇게 했고 또 아랍권 국가가 이슬람 정당도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생활과 정치가 하나가 되게 만든다 이거죠. 자, 그런 식으로 정교 일치형 뭔가 조직을 만들면서 지금 원래 모습은 좀 숨기고 뭐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파괴당이 엄청나게 지금 세력을 모았다. 그래서 2022년 당시에
결국 지지도가 한 21%까지 왔다 이거죠. 가장 지지도 1등은 국민전선 32%. 그냥 가상입니다. 이거는. 네. 가상으로. 그리고 사회당도 한 23%. 그러니까 이 이슬람 박해당이 한 3등 정도까지 왔다 이거죠. 현재로서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니까 이 주인공이 아까 신규 교수가 정체성 운동에 가담했다니까 이 사람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금 뭐 어떻게 돼가는 거 같냐 이러니까 아니 결국 지금 우리는 내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내전. 지금 프랑스는 결국 조만간 서로 총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슬람 일신교가 얼마나 이게 가부장제 가치를 잘 지키고 있냐.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게 무신론을 믿는다든지 불가지론을 믿는 커플보다 자손을 많이 낳으니까 결국 인구 싸움에서 이긴다 이거죠. 결국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예전에 진화론에서도 종교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여기는 특히 무슬림은 여자를 4명이나 둘 수 있으니까 이 싸움에서 너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전쟁을 해야 된다. 빨리 전쟁할수록 우리가 승산 확률이 높아진다. 아, 그렇지. 사람 많을 때보다 지금 네. 빨리 이 정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가 직접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쪽수에 밀리더라도 프랑스 군대에 들어가면 된다. 우리 운동원들을 다 프랑스 군대에 보내가지고 무력 투쟁을 직접 하는 것보다 군대에 대거 진출하는 것도 방법인데 문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같은 경우 거기는 군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내전이 제대로 할 수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다.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오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홍수가 난들 무슨 상관이랴. 그냥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만 잘 살고 내 죽고 나서 뭐 내전이 벌어지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인공은. 자, 그런데 이제 5월 15일 일요일 날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국민전선이 선두로 후보가 나왔어요. 네. 이제 1차 국민 대통령 투표가 하는데 이 후보가 이슬람 박해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선 투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한쪽이 50%를 넘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결선 투표를 가는데 하는데. 1, 2위 결선 투표하는데 1등은 국민전선 극우당이고 또 2등이 사회당이 아니라 이슬람 박해당이. 어. 그 이거는 이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요일 날 그 선거가 나오고 나서 자기가 수요일 날 학교를 갔는데 네. 지금까지는 부르카를 입은 여학생이 복도 벽쪽에 붙어서 그랬거든요. 네. 이제는 나란히 3명이 한가운데로 딱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중앙에 거죠. 진출했어. 그렇죠. 우와. 그래서 이거 뭔가 변화가 자꾸 웅성웅성하거든요. 네. 그 동료 여교수가 아주 친한데 그 남편이 프랑스 내무부 소속의 정부 경찰이에요. 아주 첩보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지금 사회당과 이슬람 박해당 사이에 지금 정권 조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 박해당은 뭐 경제, 세금, 안보 이런 건 너가 다 가져라. 딱 가지려고 하는 게 교육이다. 교육. 근데 사회주의자도 본래 교육의 전통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교원들도 사회당을 주로 많이 지지하는데 사회당도 결국 교육을 포기하기 싫지만 다른 걸 다 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당 내부에서도 반인종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슬람 박해당을 밀어야 된다. 극우 전선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극우 전선이 돼버리면 지금 EU에서 탈퇴를 한다 이거죠. 진짜 그렇거든요. 지금 브렉시트처럼 네. 프랑스의 국민전선 이쪽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우리 프랑스는 프랑스인이 가져야 되는데 왜 EU에 들어가냐 이거거든요. 그치. 탈퇴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주의자들은 입장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연대잖아요. 그 큰 단계에서 국제적인 연대. 하나의 어떤 그게에서 차별 없이 살자기 때문에 그 국민전선하고는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협상이 이제 결국 이렇게 가는데 결국 이슬람은 아주 현명하다 이거죠. 경제가 중요하다, 지정학 중요하다는데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장악하는 자가 미래를 장악한다. 사람이 많으면 된다. 쪽수로 밀어붙이면 끝이 난다. 그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사회가. 만약에 이슬람이 결국 집권할 거다.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 결국 교육을 장악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남녀 공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물론 투트랙으로 제대로 가겠지만 남녀 공학을 허용하지 않을 거고 여자는 초등교육만 마친 뒤 조속히 결혼시키고 극소수의 여자애들만 문학이나 예술 공부시킨다. 이슬람이 그렇게 그거 하니까. 그리고 모든 교육자는 이슬람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자는 이슬람 교도로가 돼야 되거든요. 이슬람 신자가 돼야 되거든요. 교내식당 메뉴도 이슬람 율법에 의한 할랄 음식을 해야 되고 교과 내용도 코란 가르침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근데 사회당은 받아들일 거다라는 거야. 국민전선이 집권한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할 거다.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이게. 그리고 사회당은 이렇게 요구할 거다. 학제를 양분하면 되지 않느냐. 학제. 그 이슬람 교육이 들어가는 국립이 있고 뭐 다른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일부 다체제도 이거는 이제 허용해야 된다. 이슬람 법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지금 프랑스 법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허용해 주는 걸로 가야 된다. 두 가지만 딱 잡으면 된다 이거죠. 공화국식 일부 일체제 결혼하고 이슬람식 결혼제는 별도로 존속한다. 그리고 결국 학교도 결국 양분하는 걸로 갈 거다. 근데 문제는 공화국식 학교가 존속하겠지. 프랑스 공화국. 근데 자금 지원을 줄일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도 예전에 국제중학교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네. 청심 국제중학교 기억나세요?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거기가 통일교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내잖아요. 네. 통일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 시설이 좋고 여기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더 좋은 하면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똑같이 나와요. 자금 지원을 줄이면 자식의 미래를 염려한 학부모는 죄다 이슬람 학교 아이를 보낼 거 그렇네, 아니냐. 그렇네. 여기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 아랍인들이 여기가 최초로 만약 유럽에서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면 사우디나든지 여러 가지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애들이 소르본 대학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환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할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개종야 전부 다 교수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 나는 쫓겨나겠지 뭐 나는 안 받아들일 테니까. 이러면서 뭔가 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날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게 좀 이상하니까 그것도 국민전선이 될 수 있잖아요.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국민전선 신규 교수 임용된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러니까 자기는 은행부터 바꾸라고 충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은행부터 바꾸라. 왜냐하면 국민전선이 승리를 하는 순간 분리 독립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유럽의 통화 시스템 유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프랑스 은행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냐. 그럴 바에는 외국은행의 계좌를 만들어라. 영국의 바클레이스라든지 HSBC에 만들어라. 지금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거꾸로 됐지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결국 내전이 일어날 거다. 지금 국민전선이 잡자마자 막 난리가 아니고 총격전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같으면 시골에 피신하겠다. 시골에 가야쓰라. 그러니까 이 젊은 교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거야. 이놈이 배후 조종자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이놈이 배후 조종자구나. 아닌 척하면서.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래 이런 지하 조직의 언더스클의 리더에게 매력을 느낀 여자가 참 많은데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뭔가 내가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럴 때 여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내 같은 위스망스 전문가에도 매력 느끼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여자 문제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이 또 나오죠. 결국 언더서클의 언더스클 지도자 리더들이 인기가 좀 있죠. 옛날에도 보면. 네. 뭐 우리 정박님도 부인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그래 정박님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 아니 그건 뭐 언더서클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그 학생운동 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이제 좋은 뜻으로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 여학우들한테 인기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전대협 의장을 했던 임종석 씨라든지 뭐 인기 많았죠. 그리고 예전에 또 그 산호맹이라고 그 박노희 씨도 인기가 많았죠. 그 수배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또 한상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면 안 되고. 저는 그쪽에 환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요. 별의별 여자가 많으니까 세상에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런 운명적 사랑 뭐 이런 느낌. 밤 동정심 유발이. 그것도 있겠죠. 그치, 새벽 1시쯤에 몰래 내 자취방으로 들어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막 경찰에 쫓기고 있어. 정보기관에 쫓기고 있어.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면 품 안에 날아온 어린 새를 어떻게 그냥 보내냐 뭐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죠. 품 안에 있는 어린 품 안에 날아 들어온. 날아 들어온. 옛날 무슨 소설에 많이 나왔던 대목 같은데. 자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다음날 계좌를 개설하면서 쇼핑센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젊은 층이 타겟인 저 제니페라는 브랜드는 곧 문을 닫겠구나. 이제 이슬람이 돼버리면 젊은 층 옷 이런 것들 여성 옷들 이런 옷 거는 입으니까 옷을 부르카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브랜드 란제리를 판매하는 시크릿 스토리스는 전혀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부르카 밤에는 코르셋 브래지어 총천연색 레이스와 보석이 달린 팁팬티를 좋아하는 사우디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실은 이렇게 여성의 매력을 전혀 다 꽁꽁 삼매지만 네. 밤에 집안 실내 공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진짜 요염하고 농염한 자태를 자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여자하고 이렇게 반대라는 거죠. 낮에는 정말 사회생활 하느라 아주 품위 있고 섹시 있게 차려입다가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가지고 성적 매력을 포기한 채 무릎이 나온 추리닝과 헐렁한 티셔츠를 입는 서구 여자와 정반대다. 누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여성으로서 남자는 뭔가에 속아 넘어간 기분이 되고 여자의 뭔가 속아 넘어간 기분이 되다가 결국 가정이 해체되고 이혼으로 귀결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이 서구에서 우리하고도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날로 감각이 퇴화되잖아요. 육체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박탈되잖아요. 부부나 연인이. 네. 그렇게 사람이 감각이 퇴화될 때 무엇으로 보상받느냐. 바로 식도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맛집을 찾는 게 결국은 육체적 감각이 퇴화되면서 그 보상 욕구로 대체 욕구로 맛집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텔레비전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맛집이 된 거는 지금 뭔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입으로 지금 만족을 하려는 그치. 거예요. 뭐라도 그 성이랑 먹는 거랑은 또 좀 연결이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한국 사회 적용해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맛집 열풍은 섹스리스트와 아주 상관이 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먹방이 내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기가 싫어. TV만 틀면 다 먹방인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뭐 꽤 되긴 했지만 몇 년 전부터 너무 볼 게 없어. 아, 그건 뭐 상당히 저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중세 수도사들 있잖아요. 수도원들. 네. 거기서 여성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수도사들한테 뭘 합니까? 술과 음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 돈페리뇽이라든지 베네딕트나 이런 좋은 술들 이런 게 수도사들이 더 이상 다른 쾌락이 없으니까 그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도 묘하게 최근에 어떤 맛집 열풍하고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그래. 볼 수 있다. 젊을 때는 라면에 김밥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렇죠. 배만 채우면 됐어 일단. 요즘 아니야. 그렇게 요즘 맛집을 찾아다니신다. 툭불 등심을 드셔도 안 됩니까? 아, 입에서 살살 녹아야 돼 이제는. 그건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미리암이 금요일 날 전화 왔고 5월 21일 토요일 날 그날이 당신 생일이니까 내가 만나자. 왔는데 선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선물이 살 게 없더라 하고 하더니 갑자기 자기 스커트를 들쳐요. 이 노팬티로 자기가 서프라이즈구나. 네. 그래서 아주 황홀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미리암이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이 이스라엘 이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기로. 국민 전선이 될 것 같으면 이거 다시 또 나치. 우리 또 나치처럼 당할 수 있다. 히틀러처럼. 그러니까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이슬람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유대인한테 친화적인 정책을 택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 자기는 이제 미리암이 22살이에요. 여기 주인공 프랑스와는 44살이고. 말도 안 돼 진짜. 22살 차이가 나는 거야? 아니 그 여기서 말 나오잖아요. 뭐 대학생과 교수와 뭐. 강단에 썼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큰일 나죠. 프랑스로 가요. 큰일 나죠. 그냥 가르치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22세인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 자랐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주인공이 달래줘요. 아니 국민전선은 반유태주의 정책 철회했잖아. 실제 철회했거든요. 네네네. 그 장 마린 르펜이라고 지금 마린 르펜 여자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본래 그 국민전선 창립한 네네네네. 사람이죠. 그 사람이 너무 반유태를 과격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셋째 딸인데 마린 르펜이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딸이. 그래요? 예, 거기 그래서 이제 반유태주의 정책을 철회했어요. 그 국민전선의 공식 정책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도 하여튼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5월 22일 결국 일요일이잖아요. 이제 대선 이제 후보 결선 투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하메드 벤 아베스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기가 보는 거죠.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근데 프랑스는 유대 가정이든 기독교 가정이든 무슬림 가정이든 이제 자식 교육하는 게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영적 훈련이 다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뭔가 종교로 회귀하는 게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지금 근본 현상이다. 국가 교육도 이를 관과해서 안 된다. 이제 교육에서 종교로 들어가겠다는 아주 부드럽게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자가 개종돼야 되고 남녀공학 폐지한다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톨릭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시행했던 거 아니냐 이거죠. 가톨릭도 세례를 받아야 선생이 되니까 그 학교에. 그럼 뭐 가톨릭 다 해난 건데.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레콘키스타라고 예전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할 때 배웠는데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1492년까지 이슬람 그라나다 왕국이 존재했잖아요.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나서 스페인에서 일어난 게 종교 재판이에요.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이 벌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개종을 하든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톨릭으로 개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도망을 가든가 추방하든가 죽든가 개종 안 하면 그 정도로 가혹했는데 오히려 이슬람이 몇백 년간 그 이베리아 반도 지배할 때는 유대인들도 잘 살고 기독교인들도 잘 살고 무슬림 잘 살았어요. 공존을 했는데 오히려 딱
가톨릭 종교 왕국이 되자마자 오히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쫓겨난 거예요. 종교 개종을 이용해. 그래서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쫓겨나가지고 정착한 데가 네덜란드가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나온 스피노자가 나오고 그 네덜란드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결국은 바로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 영란은행을 만든 주역들이 된 거죠. 바로 그 영국과 네덜란드의 자본주의를 만든 게 스페인이 바보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유대인 쫓아내면서 그 좋은 자원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우리는 예전 역사에도 우리 보여주지 않았냐. 우리는 항상 같이 간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죽였냐? 같은 지역에서 몇백년 잘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통하는 거죠. 아니 그때는 진짜 맞아요. 그때는 기독교가 훨씬 더 아주 험악했고 이슬람이 훨씬 더 포용적이었죠. 관용적이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그 저지른 잔혹한 그 역사를 보면 그건 뭐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당시 이슬람 사람들은 야만인들이 정말 그 유럽의 야만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완전 문명 세계를 다 짓밟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슬람 문명이 워낙 그때 수준이 높았으니까. 맞아요.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의 성이라는 것들은 그냥 막 진짜 성이고 나무 판잣집 몇 개 있는데 이슬람은 정말 막 그냥 완전 사원이 있고 모스크가 있고 정말 집들이 뭡니까 석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말 요즘 같은 도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거의 뭐 몇백 년이 났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종교는 뭐가 됐든 특히 그 유일신교는 뭐가 됐든 그 우리 삶을 지배하면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데고 뭐 기독교라 되고 이게 아니라 하여튼 어느 종교든 삶을 동시에 같이 지배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그 만드레지 신인가요? 네. 갓딜루전의 리차드 도킨스. 네, 도킨스하고 같은 의견이시죠. 맞습니다. 예. 전 종교가 좀 그냥 다 없어도 될 것 같아. 좀 더 힘들어 봐야겠다. 네. 좀 더 많이 힘들면 종교에 의지하고 싶어질 거야. 네. 자, 그렇게 해서 5월 29일 일요일 날 이제 투표일은 예정돼 있고 1차 투표, 결선 투표 예정돼 있는데 자기는 수요일 날 가봤어요. 5월 25일 수요일 날 학교를 가니까 정문이 이미 봉쇄가 돼 있어요. 그 경비원에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개별 공지할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벌써 뭔가 이상해요. 저녁에 슈퍼를 가보니까 슈퍼 상품이 거의 없어요. 다 사재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5월 29일 일요일 이때 아무래도 자기는 파리를 벗어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달 예정으로 내가 파리를 탈출하자 해가지고 차를 몰고 떠나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파리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한 번도 파리 이외의 프랑스를 여행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서울에서 벗어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디가 그렇죠. 어딘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사람도 정녕 파리에서만 살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쭉 도로를 갔는데 차들이 거의 안 보여요. 중간에 기름을 넣으라고 주유소에 들렸는데 유리창은 박살나 있고 온 바닥에 유리 파편이 뒤덮여 있는데 여자 판면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고 이게 뭔가 기계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고 지금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마르텔이라는 지방을 간 거예요. 네. 그쪽에 이제 호텔을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식당 영업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막 두드리니까 어떤 주인이 나오는데 식당 영업 안 됩니다. 아침 식사 안 됩니다. 못마땅한 기색으로 근데 잘 데가 없다니까 방을 하나 주는데 밤 10시에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당신 마을에 갔다가 돌아올 때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호텔 들어오는 비밀번호. 도시 카페를 가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뭐가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TV가 나오는데 지금 프랑스 전역 투표소에 무장단이 습격가 투표함을 도난당했다. 프랑스는 시스템이 투표함이 만약에 습격받아도 도난당하면 바로 전역의 모든 투표가 중지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떤 무장 세력들이 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음에 재선거를 하고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발표가 나오는 거죠.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조금 안정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을에 카페를 다음날 갔는데 그 카페에서 그 바로 대학교 다녔던 그 여성 동료 교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같이 만난 거예요. 이 완전 우연의 일치로 만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 여기가 바로 자기 동료 부모 유산이 있대요. 자기는 어차피 은퇴하고 이제 여기서 살 거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슬람 대학 될 거고 우리는 이제 남편도 지금 바로 해고됐다는 거 잘렸다는 거예요. 그 왜 잘렸냐니까 남편이 이런 투표 방해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프랑스 정부가 사회당으로 나오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유도를 했다 이거죠. 이런 사건 벌어져가 지금 이게 국민전선의 소행인 것처럼 뭐 이거 근데 사건은 둘 다 저질 수 있다 이거죠. 국민전선 애들도 투표소를 습격했을 수 있고 이슬람 세력도 습격했을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자기는 이게 일어나니까 보고서를 올렸는데 자기 팀 전원 해고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죠. 사회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슬람 파괴당하고 이제 협상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이슬람 파괴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세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당은 이제 이슬람당과 손잡았던 게 확실하게 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참 재밌어요. 그 이 사람이 정보원이잖아요. 그리고 나름 프랑스 사회를 지키려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어디 살고 있었냐. 그 고장 이름이 마르텔이거든요. 그 마르텔이 뭐냐면 이슬람 세력이 예전에 이제 엄청나게 유럽 이베리아 반도를 해가지고 피레네 산맥 넘어서 이제 프랑크 지방까지 쫙 밀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결국은 전 유럽을 석권하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AD 732년 바로 그 부아띠의 전투에서 결국 이슬람 세력이 지거든요. 그걸 막아낸 사람이 바로 마르텔이에요. 샤를마누 대제라는 사람. 샤를마누 마르텔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마르텔 이름을 딴 도시가 마르텔이거든요. 이슬람을 막아낸 황제죠. 마르텔. 그러니까 마르텔이 이제 말 그대로 그 망치거든요. 마르텔의 뜻이 본래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를 뚝 내리부리지 이슬람 세력을 망치로 때렸다는 거죠. 샤를마누 대제. 네, 샤를마누 대제. 우리 롤랑의 노래 이런 거 나오는 바로 샤를마누 대제.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프랑크 왕국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프랑크 왕국의 시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재미가 있죠. 이 마르텔이라는 지방을 딱 설정한 게 여기가 이제 이슬람 세력의 북진을 막아낸 곳이다. 방파제였다 이거죠. 자, 5월 30일 화요일 날 결국 공식적으로 사회당은 이슬람 파괴당과 연대를 선언합니다. 우리 사회당은 이슬람 파괴당의 후보 벤 아베스에게 지지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벤 아베스는 어떻게 되냐. 이제 가족, 전통윤리, 가부장제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자체의 존재가 반인종주의잖아요. 이 사람 찍어야지 반인종주의를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벤 아베스가 그 사업하는 대상은 가톨릭도 아닌 거죠. 사실 가톨릭하고는 같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벤 아베스가 사올 대상은 바로 정교 분리, 무신론적 유물주의, 현세주의 이런 거 사업해야 되거든요.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신을 믿고 같잖아요. 유일신을 믿고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톨릭은 신앙인이니까 원래 신앙에서 한 걸음만 더 움직이게 하면 된다 이거죠. 원래 간단하다고 보는 거죠. 개종 설득이 더 쉽고. 그런데 유태인은 다르다 이거죠. 환상이 없다 이거죠. 유태인은 오히려 환상이 없고. 결국 이 벤 아베스는 유럽에다가 터키하고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다 지중해 연안국을 다 끌어들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유럽을 명실상부하게 예전에 로마 제국으로 만들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이 결국은 이슬람이 만들면 되지 않냐 이거죠. 이제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제국의 중심이 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동료 여교수의 남편은 내가 프랑스 혁명, 공화국, 애국심 말하면서 당신도 이제 한번 그런 걸 느껴봐야 된다 하면서 로카 마두르라는 데를 가보라는 거죠. 로카 마두르가 찾아보니까 그 절벽 있는 쪽 위에다가 성체나 성당을 지었어요. 노트르담 성당을 지었어요. 파리의 노트르담 말고 또 로카 마두르에 가면 노트르담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검은 성모상이 있어요. 아주 블랙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거기가 아주 이제 종교적인 그런 유적. 거기 가서 당신 뭔가 신성한 걸 느낄 거다. 이 프랑스적인 그 가톨릭적인 신앙을 느낄 거다 해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이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며칠 있어봤지만 결국 나는 성모와 연결된 끈을 놓치고 그 성모 마리아는 수세기 전에 시공간석으로 멀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종교가 받아들여지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자기는 슬픔에 잠겨 주차장을 향해서 다시 이제 파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이제 3부입니다. 저는 5부인데 3부까지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부에서 보면 이제 집을 한 달간 비웠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아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없는데 나에게 딱 관심 있는 것은 국가 행정기관이 관심 있다 이거죠. 온갖 고지서는 다 날려 있는 거죠. 세금 내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잠시 좀 비우고 오면 그렇죠. 다른 편지는 없는데 오로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은 무슨 백화점, 마트, 보험회사 고지서 이런 게 날라오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집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 그중에 편지 하나가 있는데 우편물을 보니까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우편물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5월 30일 사망했다는 우편물이 왔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냥 독촉장이 2차례 더 왔는데 또 답이 없으니까 마지막 우편물은 당신이 더 이상 아무런 연락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묘지에 안치를 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체를 인수하려면 우리 시가 지불한 장례 비용을 변상하면 된다. 근데 아버지한테도 분명히 갔을 거다 이거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관계가. 근데 아버지는 답을 안 했을 거다 연락을 받아도.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그래도 까미에 미르스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미래서는 그래도 엄마 장례식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 장례식에도 못 갔어. 못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럼 보통 이러면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지하 공동 안치실 극빈자실이라 부른대요. 여기서 프랑스. 극빈자실에 묻혀 있는 어머니가 좀 끄림칙하게 느껴졌다 하면서 그냥 동네 주위만 산책해요. 산책하면서 근데 왜 대학에서는 우편물이 안 왔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생각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좀 끄림칙했는데 엄마가 키우던 개는 죽었을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끝 이걸로 나와요. 여기서.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다 이런 것도 없고 가족 딱 해체를 보여주는 거죠. 네. 엄마에 대한 게 그럼 엄마 사체가 지하 안치실 묻혀서 내가 찾아가야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끝.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슈퍼를 가보니까 정권 교체 흔적이 있는 거죠. 이슬람 쪽이 할랄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은 네. 코시라고 하잖아요. 네. 코시의 식품 코너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점도 문을 닫았어요. 근데 긍정적인 것은 불황자가 다 사라진 거예요. 불황자들이. 그리고 더 재밌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몇 시간씩 걷다 보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바지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피스나 미니스커트가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죠. 벌써. 네, 반바지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의 엉덩이를 감상함으로써 느끼던 소소한 몽상적 유한도 이제는 불가능해졌구나. 텔레비전에서 에로 영화를 방영해 주던 시대가 이제 지나갔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편지가 왔어요. 자기 재직하던 파리 3대학에서. 자, 우리 학교 이름은 파리 소르본 이슬람 대학으로 바뀌면서 당신의 교육 활동은 금지됩니다. 물론 당신은 정교 분리 대학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직을 그만두면 은퇴 연금이 3,472유로입니다. 지금부터 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은 내가 65세까지 앞으로 21년간 더 일을 해가지고 은퇴하는 경우에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와서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 경력 몇 분 만에 끝난 거죠. 돈을 많이 주니까 한 달에 그 당시 프랑스 근로자 평균 임금의 요 정도 2배 이상으로 나오는 돈이니까 뭐 우리 치면 1유로가 1,300원이니까 뭐 그 계산해 보면 그죠. 뭐 돈이 꽤 나오는 거죠. 한 500 가까이 나오는 거죠. 일 안 해도.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친구 있잖아요. 스티브라는 좀 성상납 비슷하게 해가 됐다는 그 친구를 만나는데 얘는 계속 학교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개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뻘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막 그래 뭐 좋지 하니까 근데 야 연금을 말이야 이렇게 많이 주더라 이러니까 스티브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월급은 더 좋아 이런 거야. 얼마인데니까 3배나 떼었어. 300% 인상이야. 우와. 그리고 아파트도 주더라. 고급 아파트 주더라. 대박이네. 개종의 대가가 네. 가네요. 그리고 결혼도 주더라. 결혼도 여학생을 연결해가 중매를 해가 결혼도 했어. 나 다음 달에 둘째 부인 얻어. 와. 4명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교수라고 3명 정도는 해준대. 둘째 부인 얻어 나는. 둘째 부인도 얻는데 다음 달에 난 둘째 부인하고 결혼식 올려. 그러니까 자기가 44세 연금 생활자가 되니까 좋긴 좋은데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부부 뭐 부인도 없고. 그렇지. 미리암도 이제 이스라엘로 갔는데 처음에는 메일을 보낼 때 수신이 내 사랑에게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는 프랑스와에게 가다가 이게 자꾸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이 사람도 미리암도 나한테 떠날 것 같아. 누군가를 만났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메일을 보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교수가 안 되니까 이제 여학생과 접촉할 기회도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적 서비스를 연결하는 업체에 가입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미틱이라는 게 있는데 찾아보면 안 나와요. 제가 프랑스 말을 몰라. 가입해야 되는 고민하다가 여기서 그런 말이 에스코트걸 사이트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에스코트걸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니까 직업 여성이 아니고 직업적으로 성매매 업소 종사하는 여성 말고 뭔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이든 직장인인데 일시적으로 그 맞춰주는 거를 에스코트 거리라고 한대요. 네네네. 그래서 여자를 구하면서 이제 여러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를 만나갔는데 잘 못 느껴요. 이런 것들에서 뭐 그냥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섹스에 대한 욕망도 잘 좀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뭐 근데 아주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참 이 글을 잘 쓴 사람들이 성적 표현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만큼 참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고 있는데 몇 주 뒤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동반자, 그러니까 이 동반자로 나오더라고요. 실비아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를 10년간 안 만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시골에서는 완전히 사냥을 즐기는 모험가로 살아가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난 실비아라는 사람은 처음 받는 거죠. 알고 보니 실비아는 아버지보다 25세나 어린, 25살이 어린 실비아가 이제 아버지 파트너로 그 실비아와 함께 유산을 반분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이게 대저택인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차가 10대가 들어갈 수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내부 시설 인테리어도 잘 해놨고 그 자기가 아버지하고 난 진짜 어릴 때 한 번도 같이 놀아보고 이런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다 이거죠.
아버지는 정부도 없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정부를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 애인을 따로 많이 두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냥 막 누군가 집에 간 것도 없고 누군가 온 것도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평범하고 늙은 아버지에게 이 여자는 우리 어머니도 발견하지 못한 뭔가를 발견해냈다. 사랑할 만한 무언가를. 그 아버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제2의 인생이 열렸다라고 자기는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아버지는 말년의 인생을 아주 재밌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반분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결국 이별의 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 이별의 메일의 내용이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 지내라 이게 아니고 어떤 슬픔 없이는 결코 당신을 떠올릴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이별의 메일을.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을 떠올릴 거예요. 이렇게 참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슬픔이 없이는 결코 당신을 떠올릴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난 슬플 거다. 이 말을 이렇게 비비꼬아가지고 했더라고요. 어떤 슬픔이 없이는 너를 떠올릴 수 결코 없다. 너를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너를 떠올릴 때는 이제 이별의 슬픔을 항상 같이 동반할 것이다. 뭐 이런 어렵게 참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면 이거 아니야? 진짜 내가 힘들고 슬프지 않는 이상 널 떠올릴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 정치 상황 어때라고 화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참 머리가 좋다. 마치 우리 사랑이 역사적인 격변으로 깨어진 거다. 내가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이렇게 포장을 잘하네.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별의 통보를 받고 나자마자 갑자기 에스코트를 부르고 싶은데 이번에 2명을 한꺼번에 고용하기로.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다처제 이슬람의 다처제를 받아들이는 네,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네,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프랑스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요? 생각보다 이슬람 박해당이 짓고 나면 왜냐 첫 번째 범죄가 감소했어요. 두 번째 실업률이 확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시장에서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실업률. 근데 여성이 노동시장 교수들 다 잘렸지만 가족 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만족스러워. 없어요. 아까 말한 연금을 주니까 똑같아요. 내 직장 일 안 다니고 연금 주니까.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잖아요. 교육 예산. 초등학교만 다니면 돼. 교육 예산 하니까.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만 12살에서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대학도 아까 말한 이슬람 대학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되는데 나머지 그 일반적인 대학들. 공화국 대학들은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또 돈이 남고. 그리고 교육은 뭐냐 소공업 전문 교육을 장려하는 거예요. 고등교육은 개인의 부담.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험을 쳐가 졸업을 했단 말이죠. 프랑스 학교들 왜 들어가는 건 쉬운데 나온 게 어렵잖아요. 이제는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장을 주는 교육과정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졸업장. 지금까지 시험 안 되면 졸업장이 안 나오는데 그냥 다니기만 해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증명서 제도가 부활됐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가정의 본래의 자리와 존엄성을 돌려주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보다. 묘하게 설득되는데 진짜? 경제가 너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해요. 이 사람이 보면. 그리고 뭐냐면 또 거대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중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살판이 나는 거예요. 농업, 수공업, 종산 자영업자들이 다 잘 돼. 유리한 세대되니까 막 절대적인 호응을 받고 자영업, 상업하는 사람들, 작은 자기 가게 하는 거, 가족 기업을 제일 장려한다는 거예요. 가족 기업. 그러니까 국가 기업이 이제 지원을 안 하니까 국가 기업들한테는 불리한 세제를 자꾸 만들고. 그러니까 본래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분배주의 정책 나왔는데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본과 노동의 분리를 없애고 국가가 개입해서 가족 기업을 만들어주고 모든 노동자가 기업의 주주가 되고 경영자가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너무 좋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니까 수십 년간 젊은이들이 꿈 지금도 그렇지만 내 회사를 만들든가 아니면 난 독립적 노동자가 되고 싶잖아요. 바로 이게 가족 기업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폭발적 호응, 중장년층도 폭발적 호응, 우파들도 가부장제가 되잖아요. 결국 남자 미세지니까 또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그러면 그때 유행한 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엠마니엘 토드를 겨냥한 것 같은데 인구 전망 전문가의 어떤 그거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책 제목이 뭐 수필이 정략 가족을 향하여가 부제로 나오거든요. 정략 가족. 이제 가족은 지금까지 우리가 서구에서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우리 자유연애 했잖아요. 20세기 초반. 이게 결국 실패하니까 정략 결혼으로 돌아가야 되는 옛날처럼 중세처럼. 집안과 집안이 하는 정략 결혼.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으로 맺으면 안 되고 이제 지식과 재산을 전수해 줘야 된다. 이제는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맺으면 안 되고 지식과 재산을 전수해 줘야 된다. 월급쟁이 셀러리맨이 결국 필연적으로 가족의 붕괴와 사회 분열을 초래하지 않았냐. 셀러리맨 하다 보니까 맨날 바쁘고 서로 간에 이게 피곤하고 녹초가 되니까 안 되니까 이 셀러리맨 생활을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거대 기업을 없애야 되는 거죠. 가족 개인 기업, 가족 기업에 기반을 둔 생산 모델이 사회적 표준이 돼야 된다.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사랑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과 변화가 모든 것에 가치를 둬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이 진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이 이런 실패의 전형적 사례 아니었나. 엄마 아버지. 가족이 실패하면서. 그 대기업 다니셨고. 그렇죠. 아버지 대기업에 엄마 사이 별로 안 좋고 무감각했고 서로 각자 알아서 우리는 각자의 생을 각자 살자.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죽어도 아무도 지금 아들도 엄마 찾아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렇네. 아버지 간 이유는 재산이 나오니까. 나도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설득된지 되게 묘하게. 괜찮은 것 같아. 개인주의 어디 갔습니까? 괜히 뭘 필요해. 그렇죠. 있어봐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율성 그거는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유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육체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진이 걸렸는데 발가락 사이에. 이게 너무 힘들어. 몇 시간을 끌고 피가 나올 만큼 끌고 안 낫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자매 하나가 밖을 바라보니까 불들은 대부분 꺼져 있는데 저 집들은 대부분 지금 독립에 있잖아요. 전부 다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저기서 지금 뭐 하지 이제? 나는 학문적 업적도 인정받았고 물질 생활도 난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죽을 때까지 내 평균 소득의 2배가 넘는 연금이 들어온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자살을 느끼고 있는 거야. 자살을. 내가 지금 뭐지 내가 지금 아무런 안정감도 안 느껴지고. 고독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생명을 죽음에 저항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할 때 이제 그 활동력이 난 저항감이 사라지고 가고 있다. 생명은 죽음에 저항하는 활동의 총체인데 내가 왜 저항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육체 아파 죽겠다 이거죠. 쾌락의 원천이 아니라 고통의 원천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무도 돌봐주는 손길 하나 없고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힘들고 인류에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죠. 예전에 뭐 사람들 안가주망이었고 아우 나는 그런 구속도 싫고 결론적으로 나는 딱 필요한 게 여자만 필요하다 이거죠. 여자만이 내 삶에 어떤 이국적인 향취를 건네줬다. 근데 내가 전공한 위스망스는 결국 신을 선택했다 이거죠. 더 과격한 방법을 선택했다. 근데 내가 지금 보니 연말에 직장 다닐 때 카드가 한 10통 의례적인 관례적인 인사점 10통을 하는데 올 연말에는 단 한 통의 카드도 안 오더라 이거죠. 메일도 안 오고. 그래서 1월 19일 날 그다음에 1월 19일 나는 갑자기 끝모를 오해를 터뜨렸다 이거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위스망스 자기 전공했던 위스망스가 마지막에 종교에 기했던 그 수도원에 한번 가보기로 했거든요. 그 수도원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 여기서 며칠 묵기로 했는데 삶은 끊임없는 사랑의 교환이어야 할지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하는 시간으로 이 며칠간을 누려라. 너희는 이곳에서 자신의 내면 욕망의 힘이 발현되는 이 근원에서 여행을 해야 되고 너 방에서 뭐 늦게라 이러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랑을 교환하고 뭐고 하는 나는 지금 혼자이고 나는 지금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그 방 안에는 가스 감지기 연기 감지기가 있는 거야. 내 욕망은 발경이고 나발이고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뿐이고 결국 3일째 아침에 나는 더 이상 이쪽을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떠나기로 한 거죠.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노트르담 사원도 그렇고 성모 마리아하고도 수세기 전에 시간으로 작별을 해버렸고 여기서도 결국 자기가 전공했던 자기 평생 위스망스는 같은 동일체인데 그 위스망스에 누렸던 그 수도원하고도 자기는 안 맞다라고 결론 내린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분인데 바로 그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이끈 아야툴라 호메이니의 말로 시작해요. 이슬람이 정치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정교 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정치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호메이니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고요. 했다고 나와요. 근데 사실 이슬람에서는 시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시인들의 시 낭송을 들어보면요. 그냥 아무 선입견 없이 한번 이걸 들어보라고 들으면 전부 사람들이 정치 연설한 줄 알아요. 선전선동한 줄 알아. 이슬람의 시 낭송을 들어보면 정말 막 피가 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시인들은 보통 정치를 하거든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 뭐 순수시 이런 거 다르고 이슬람은 시 자체가 정치적 언어예요. 사람의 감정을 격동시키거든요.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을 분리하고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아까 그 친구를 만났던 데가 마르텔이라는 지방이에요. 네. 호텔에서 만났는데 기차를 타고 다시 파리로 돌아올 때 뿌아띠에 역에서 열차표를 바꾸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아띠에가 아까 말한 이슬람의 북진을 막았던 그 전투가 일어난 장소인데 거기서 열차표를 바꿨다. 그래서 특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가간다는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뿌아띠에 역에서 열차표를 바꿔서 특실로 갈아탔다. 그러면서 특실에서 이슬람 사학가하고 그 젊은 아내가 벌써 놀고 있는 거죠. 이슬람 사학가는 비즈니스 전화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젊은 자기 아내 둘은 만화 잡지 그 무슨 이런 거 보면서 서로 볼 거야 이렇게 다툼하고 있는데 이슬람 사학가가 전화하다가 지그시 약간 웃음 띤 얼굴로 지그시 바라보니까 서로 조용하게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저건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슬람 여자들은 평생 아이로 살아간다. 물론 미모가 출중한 여자의 경우지만 유년기를 벗어나자마자 다시 유년기로 빠져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년기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15살에 다시 시집 가잖아요. 또 어린애 취급받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다 자라면 할머니가 되고 자율성은 없지만 이 젊은 부인들은 사업에 지친 남편의 수심을 달래주겠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란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 집은 어땠는가. 저 사업가는 저렇게 지금 부인하고 지내고 위로라도 돼주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 그 신경과민증 창녀가 있었다라고 딱 설명을 해요. 야, 근데 저는 이거 보면 메르소의 엄마의 첫 장면을 넘어서는 진짜 메르소의 이방인을 넘어서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 모르겠다. 이거보다 더 충격을 넘어요. 이게 프랑스의 전통에서 모성 죽이기가 있나 봐요. 이 엄마라는 거 자기와 연결되는 어떤 가족의 끈을 살해한다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 그 신경과민증 창녀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라든지 모성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안 가는데 여기서는 확실한 그러니까 나의 지금까지 나를 사와줬던 프랑스의 전통과 단절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 나를 키워줬던 프랑스의 전통과 난 단절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이건 것 같아요. 그렇게 써도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욕을 먹진 않는 모양이네.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 우리는 예전에 노동운동했던 박노해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어머니 당신 속에 우리의 적이 들어있습니다라거든요. 어머니가 자식을 잘 되라고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욕망들 그게 결국 우리 사회의 연대를 막고 혁명을 막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 당신에겐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엄마를 적으로 썼던 최초의 문학 작품이에요. 엄마를 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북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북한에서도. 근데 야 이남에서 네. 우리는 항상 엄마가 최고잖아요. 엄마가 집안이 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엄마가 마지막으로 딱 최고의 보루가 돼주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자식이 스스로 엄마를 딱 이렇게 와. 살을 내요. 때려서 그래 엄마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가? 싸대기 때려가지고 그 끈끈한 연대가 없는 거죠 엄마랑.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 입장에서. 자, 그래 파리에 돌아오니까 네. 어떤 출판사 편집장이 당신 전공한 이스망스를 아주 플레이야드 총서라고 아주 이게 유명한 진짜 프랑스의 총서인데 네. 여기에 넣자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좀 감수를 해주고 좀 서문을 써달라. 그래서 좋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교묘한 술책이었던 거죠. 그 파리 소르본 대학 총장이 이슬람 사람이 됐잖아요. 이 사람 지금 주인공을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포섭할 방법이 없으니까 얘를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끼를 던진 거죠. 그럼 이러면 올 거 아니에요. 감수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헤어질 때 편집자가 참 막 적극적 제안인 것들은 액션을 연기를 잘하는 거죠. 참 토요일에 그 소르본 당신이 있던 대학 재개교 파티를 한다. 다시 문을 여는 파티를 하니까 함께 가시죠. 자기가 딱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 한마디를 무심코 나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뜸을 들인 거다 이거지. 이 마지막 문장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설명되고 그것이 가능했구나 이런 기분에 휩싸이는 거죠. 나를 꼬시려고 했구나. 그 기분이 나쁜 건 아니죠. 그만큼 얘를 갖춰주니까. 자, 그래서 학교 쪽에 이제 가서 그 총장을 만났는데 그 총장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총장 집에.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총장 집이. 그래서 작은 홀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15세 남짓의 아주 어린 소녀가 들어오다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총장의 부인인 거예요. 새로 들인 천데 당황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이슬람 율법에는 맨 얼굴을 외간 남자에게 보이면 안 되니까. 맨 얼굴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15세 딸보다 더 어린데 새로 들인 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술을 권하네 하면서 여기도 계속 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타입인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당신이 교수직을 맡으면 안 되겠느냐. 그 말은 결국 이제 개종을 해란 소리죠. 그런 와중에 이제 첫째 부인이 술과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복종하는구나 여기서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사를 책임지는 부인 1호. 새로운 사랑을 주는 부인 2호. 또 뭐 부인 2호인지 3호인지 4호인지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사람한테 이런 환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동하죠. 거기다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대학원생 지도도 면제시켜줄게. 강의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총장님 보시기에 제가 이슬람 개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하니까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드는 신에서 나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왜 신이 이 세계를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 우주의 아름다운 사진을 봐라. 이걸 어떻게 신이 아니고 누가 만들겠냐. 그다음에 뭐 우리 시계 있지 않습니까? 눈먼 시계공이라도 나오지만 이 시계가 얼마나 정교하냐. 이거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세계가 얼마나 법칙이 정교하게 돌아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리처드 네, 도킨스라든지 많이 했죠. 지하에도 많이 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턴도 끌어들여요. 말년에 신학 공부하지 않았냐. 뉴턴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신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가 없는 유럽 국가들은 영혼 없는 육체에 불과하다. 즉 좀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엠마누엘 토드는 거꾸로 이제 가톨릭이 좀비다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하여튼 없기 때문에 지금 좀비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문명은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이라는 토인비의 말에 나는 이 총장은 진짜 난 맞다고 생각한다. 유럽 문명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파리를 생각해봐라. 그때를 벨 에포크라고 부르거든요. 아름다운 시절. 라벨 에포크 해가지고 아름다운 시절을 부르는데 우리 예전에 미드나잇 인 파리스에 보면 1920년대 해밍웨이나 피츠제들드가 있던 파리로 돌아왔던 주인공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1890년대 르누아르가 있고 이런 시대로 가자. 그게 벨 에포크거든요.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정말 그때 아름다운 시절. 그 돌아가는데 그때가 파리가 최고 전성기였다. 지금은 쇠락기다. 하다못해 당시 생활 양식도 쇠락했다라고 이제 주인공 프랑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문서를 봤는데 당시 풍속업소라고 하죠. 향락업소 있잖아요. 그때 마드모아젤 오르탕스가 제안하는 성접대의 방식 이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노란 땅으로 여행, 최고급 러시아 비누질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정애가 다 사라져 버렸다. 결국 유럽은 지금 쇠락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제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무슨 노란 내용인지. 땅으로 여행. 네. 노란 땅으로 여행. 최고급 러시아 비누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마드모아젤 오르탕스가 제안하는. 충분히 뭐 어떤 그 상상 가능하네요, 그죠? 아 그러세요? 노란 땅으로의 여행. 노란 땅? 그리고 이제 그 한참 네. 이제 성적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고 나면 네. 하늘이 노래 보입니다. 아 남자들은 그래요? 넌 무슨 색이냐? 여자들 무슨 색이야? 여자들은 파란색인가? 아이 그렇진 않고 남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죠. 아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땅이 노래지면서 기력이 쇠해서 그런 거 아니야? 러시아 비누질. 트럼프도 그렇고 러시아가 비누? 뭐 러시아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다. 뭐 이런 이제 뭐 기본적인 인식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 비누질이라는 게 러시아가 좀 추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마찰을 통해서 몸의 체온을 좀 올리는 기술들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누질을 손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하는 비누질이 아마도 러시아 비누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연 이런 것이 정말 인간에게 쾌락을 주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을 받았을 때가 얼마나 황홀하지 않습니까? 1kg 커피 먹어본 우리 정민영 황홀했잖아요. 황홀하고 저는 이게 없으면 요즘 살 수가 없어요. 남편보다 1kg 커피가 더 좋잖아 이제는. 1kg 커피는 맛있어 1kg 커피는 깔끔해 나만의 커피 나만의 향기 나만의 여유 1kg 커피 남편 있어봐야 뭐 할 겁니까? 맨날 똑같은 인간. 깊은 밤의 산책을 저는 1kg 커피와 함께하고 있죠.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왜 이제 나왔나 모르겠어요. 네, 1kg 커피. 사무실, 그다음에 요즘 카페에서도 1kg 커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두를 직접 갖고 올 거 아니면 좋은 원두를 선택하는 게 카페 사장님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사도 잘 될 거고. 그리고 팟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카페 하시는 분들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카페 하시는 분 글 한번 쓰셨었던 것 같은데 이제 버닝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아 맞아, 저희들 초청했죠. 네. 어디예요? 저기 바로 그 버닝일 촬영했던 그 카페인데. 아 그래요? 저희를 한번 초청했죠. 근데 우리가 안 왜 안 갔어 우리? 아니 그때 다들 관심이 가봤네? 없으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네네. 어디에 있는데 거기가? 그 바로 거기 설해마을에. 설해마을에. 아, 그래? 네. 기억이 안 나. 아 거기도 있고 떡도 누가 갖다 주셨죠 이번에. 맞아요. 떡? 아 떡. 먹었잖아. 떡. 아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네, 그 제주. 제주에서 네. 보내주셨었는데 제라현 제주에서 아.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아, 그거 또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덕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먹고 살고 네, 떡과 마시고. 커피. 네. 네, 떡과 커피 떡과 커피.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그치. 자, 1kg 커피. 이제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세상을 알리는데, 세상을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책들이 그렇게 쓰였다면 이 세상을 바꾸는 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르크스를 인용하시네. 세상을 바꾸는 커피 1kg 커피입니다, 여러분. 네, 1kg 커피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4부, 네네. 5부죠 지금. 5부 지금 가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총장이 아주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면서 근데 1차 대전으로 유럽 정신이 멸망했고 다 사라졌다. 그래서 내가 특히나 내가 잘 가던 호텔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의 메트로폴 호텔에 바가 있는데 그 바가 갑자기 문 닫는 거 보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바로 이슬람 개종을 했다. 그 바가 아주 정말 유럽의 정신을 상징하는 조각품이 있었는데 네. 뭔가 문이 닫히는 거 보고 끝났다고 나는 판단하고 이슬람을 갔다라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총장의 집이 또 재밌는 동네예요. 이 설정된 게. 혹시 그 스토리 오브 오라고 오의 이야기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네? 르네의 사생활이라는 영화. 르네의 바로 사생활. 그거죠, 그게. 근데 그 저자가 도미니크 올이라고 물론 그것도 가명인데 그 여성 저자거든요. 네. 자기 남자하고 그 애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들은 절대 포르노 소설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 해서 쓴 건데 그 이 책이 저자가 그 오 이야기를 지은 저자가 집필한 공간이 바로 총장의 집으로 설정돼요. 근데 오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여자는 남성의 소유물이고 남성의 쾌락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봉사할 때 최대의 어떤 만족을 얻는다. 이런 내용 뭐 비슷한 좀 그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묘하게 여기 설정하는 거죠. 오라는 것은 오피움, 아편이죠, 아편. 주인공 그 여성이 오로 나오거든요. 오피움, 아편인데. 스토리 오브 오.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복종에 대한 책이다 이거죠. 총장 그 이야기에서 바로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바로 그 오 이야기를 지은 도미니크 오리가 집필한 공간이야 라면서 그래서 복종이란 거죠. 그러니까 인간 행복의 정점은 완전 무결한 복종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내가 좋아하는 그레이의 그 50가지 그림자 영화 있잖아요. 복종하잖아 거기. 거기 부제도 복종편이 있단 말이야. 시면 편이 있고. 어.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쉬면 복종기를 마지막에 해방이 된다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저기 정프로 한용운 씨가 바로 그런 거죠. 그 복종 있잖아요. 그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복종. 네. 그러니까 자의에 의한 복종. 그 되게 추구하잖아요, 정국재 씨. 이게 좀 비슷해요. 남자에 대한 여자의 절대적 복종, 신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복종. 이런 유사성을 좀 가진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중요한 것은 요리를 위해서는 40살짜리 아내, 다른 것을 위해서는 15살짜리 아내를 둔 삶에 대해서 그 삶의 방식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니까 신에 대해서 공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신을 생각하니까 지금 신은 내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신이 나의 존재를 인식해가지고 나에게 질병을 내려보낸다면 내가 만약에 프로이드처럼 구강암에 걸린다면 나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 살아갈까? 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고 내가 과연 자살할 용기는 있을까? 이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책을 줬거든요. 자기가 이슬람에 관한 10가지 질문해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보다 왜 일부 다처제인가? 이게 가장 자기는 핵심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결국 자연 선택을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일부 다처자는 이유가. 몇몇 개체만이 종자를 퍼뜨리고 무한한 세대로 뻗어나갈 미래의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다. 자연 선택에 따라서. 근데 암컷은 생식 기간이 한정적이고 수컷은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수컷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수컷 사이의 불평등은 일부 다처제의 결과가 아니라 실질적 목적 그 자체다 이거죠. 일부 다처제는 이게 결과가 일부 다처제가 되어가지고 불평등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일부 다처제가 진화의 목적 그 자체가 된다 이런 거죠. 수컷은 경제하고 암컷은 선택하는 건데 사실은 결국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면 사실 수컷 중에 사실은 대다수는 그렇죠. 다수는 아예 그냥 결혼이라는 걸 못 해보고 그렇죠, 도태될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은 거고 종의 운명은 이런 거다 이거죠. 우수한 놈들만 살아남는 거고. 널리 뿌리고 다닌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일부 다처제가 절대 이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기원은 그 이전에 관습이 있었는데 아니, 그렇겠죠. 이슬람에서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불행한 고아라든지 과부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투석형 할례 의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슬람이 기원이 아니다. 오히려 마호메트는 노예 해방을 한 거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슬람 믿음이. 유일신의 결정판이다. 짝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인종차별의 종집을 찍은 것은 바로 무함마드가 아니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서구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국가를 무너뜨리고 조합을 무너뜨리고 계급을 무너뜨리면서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사회의 최종 기본 단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인구가 안 생겨나니까 이제는 이슬람 시대가 오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라면서 있느냐. 인도와 중국도 결국 서구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니체까지 끌어들여요. 니체가 안티크리스트 네. 반그리스도 네네. 책도 썼잖아요. 그게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경멸하는데 이것은 1000번이라도 그럴 만하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첫째로 남자를 전제로 한다 이거죠. 기독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니체가 말하면 원한의 종교, 노예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보고 이슬람교는 남자의 종교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니체가 뭐 하여튼 논지를 교묘하게 끌어들이는 거죠. 이 책에서 보면 맞다 안 맞다 이거보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성의 절대적 복종, 가부장제의 복귀, 무신론을 거부. 이거는 프랑스의 보수 우파들, 꼴통들의 뭐 꼴보수라는 사람들이 정체성 운동과도 취진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로마 교회는 이미 안 된다. 그 로마 교회는 진보주의자들의 아양과 가문이슬과 아첨 탓에 문란한 품행에 제동을 거는 일이 어려워졌고 정말 동성결혼, 낙태, 여성노동을 금지시키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우리 이슬람이 유럽의 가족과 도덕을 재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의 구원자로 왔다. 기독교는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파멸할 운명이다. 기독교는 그 흔히 말하는 정교 분리를 하면서 세속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꿋꿋이 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이렇게 가는 거죠. 복종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주인공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자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슬람을 하면 뭐 여성들을 저렇게 옷을 입어갖고 욕망을 응답한다는데 남자에게도 욕망이 결국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의 성적 충동도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깊게 팬 가슴골과 미니스커트에 딱 보면 성적 반응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치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엉덩이와 가슴에만 딱 성적 충동이 유발하는 이 표준 공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만 제거하면 얼마인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주인공도 나도 요즘 성충동이 줄어들었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길거리에 볼 수가 없잖아요. 엉덩이를 볼 수 없고 그래, 가슴을 맞아. 못 보니까 맞아. 여성 옷차림이 정수가 되니까 성충동이 오히려 줄어드네. 맞아.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해서 여성 옷차림을 정수하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성충동보다 소시민적 행복이다 이거죠. 위스망스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 상류층의 행복 이런 게 아니고 독신자에게서는 우리 동료끼리 친구끼리 둘러앉아가지고 적당한 와인에다가 음식을 즐기면서 창밖에 돌풍은 불고 눈은 내리지만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술 한잔 걸치면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 아닌가. 위스망스도 바로 그걸 주장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내 같은 독신자 혼자 뭐하냐 이거지. 가족도 없고 엄마가 저 무슨 뭐 지하 안장돼 있는데 한번 가볼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죽었는데 돈이나 받으러 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버지 죽은 거는 가서 돈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 당사자 직접 가야 되니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위스망스에게 삶은 이 조그만 기쁨도 허락하지 않았다. 위스망스가 유일하게 짧은 동안 동거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결국 병이 나가지고 요양원에 갔고 결국 위스망스도 시내에 갔지만 제대로 자기가 원했던 삶을 못 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선문을 쓰면서 이제 나는 위스망스와의 그 길고 길었던 관계를 끝나고 나의 한국의 삶도 이제 끝내게 딱 마음을 먹고 이제 대학에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또 누가 결정타를 날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괴짜 60세 교수가 있어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교수인데 이 사람 막 그런 사람이 있죠. 천재 갖고 있는 좀 너드라고 해야 되나? 막 머리도 부스스하고 옷도 항상 뭐가 묻어 있고 기름기 묻어 있고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냄새 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연구만 하는데 아주 머리는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이 교수 취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이슬람 개종했다는 소리잖아요. 그 초청장을 받아 이 사람을 봤는데 딱 이 사람 보고 놀란 거예요. 첫 마디가 이래 나와요. 이 사람 여자의 손길이 미치기 시작했다. 이 외모나 복장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을 보니까 자기가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연애를 했냐니까 그냥 2학년짜리 여학생을 누가 소개시켜 주더라. 그 중개를 해 주더라. 그래서 이제 딱 그걸 보면서 이 주인공이 아니 저 사람이 하면서 보니까 이제 총장도 일부 다치의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지배적 수컷이 되기는 내가 좀 그냥 민망하더라 이랬거든요. 당신 글이 읽어보니까 그래 뭐 수컷이 지배적 수컷이 그 많은 여성을 가지고 자손을 퍼뜨리는 게 종의 그 운명이다. 근데 내가 무슨 지배적이냐니까 이 총장이 설득을 하는 거죠.
자 봐라. 자연 선택은 보편적 개념이지만 형태는 천차만별이다. 자 인간이 지배적 위치가 되는 건 어떤 거냐? 달리기를 잘한다? 발톱이 더 날카롭다? 이빨이 더 강하다? 이런 게 아니다. 지성이다. 머리다. 대학 교수도 충분히 지배적 스쿼트에 놓을 수 있다. 당신도. 그러니까 당신의 결국 이제 당신이 지금 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끝났네. 이제 노동 조건은 우리가 하루 강의만 하면 되고 대학원생 지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결국 자 협상의 마지막 부인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이제 협상 우리 딜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협상을 해준 거야 부인까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거야. 결국 부인을 참 이게 수가 얼마냐 이게 남은 문제인데 자 제일 중요한 건 부인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게 당신의 의무다. 근데 당신은 뭐 이 정도 레벨이 정도 되면 3명까지는 어렵지 않게 둘 수는 있다. 물론 이게 의무는 아니다. 라고 하면 3명까지는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3명까지 다 좋은데 머뭇머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보고 이래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실 본래 이제 프랑스 서구 사회는 보통은 서로 이제 한번 잠자리를 자보고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자 몸을 가려놓았는데 어떻게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그러니까 본래 우리 같은 경우는 동거도 해보고 이렇게 결혼하고 결정하고 애를 낳을 거 생각하는데 이건 이 뭡니까 흔히 부르카나 차도르를 꽁꽁 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또 얼굴도 뭐 진짜 눈만 보여주고 갖고 어떻게 할 내가 선택했다가 꽝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세속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 말하지 말고 편안하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총장이. 이 경우에 사실 모든 남자들은 정확히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뭐예요? 모든 남자들은 어린 여자? 그러니까 몸매 좋고 어린 똑같다 이거지 기준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슬람 문명에는 아주 좋은 게 있다. 중매쟁이가 있다 이거죠. 매파가 있어가지고 젊은 아가씨의 나체를 직접 이 중매쟁이가 보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똑같으니까 이 여자 매파쟁이가 봐주고 말해주면 그게 똑같지 않냐 이거지. 이거는 개성의 차이가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중매쟁이가 딱 젊은 아가씨의 벗은 몸을 보고 이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미래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비례하도록 딱 조정을 해준다. 100% 불만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 몸매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남성의 지위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그렇죠.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쁘고 신체 조건이 좋을수록 더 이제 상위 남성을 만난다는 상류 남성을.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인류가 진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남자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지적 유연성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남자는 교육이 안 돼요. 남자는 철학자건 수학자건 정치인이든 박사건 누구든 간에 선택 기준이 전부 육체 하나예요. 근데 여자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유한 남성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부유한 남성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뭐 어떻든 간에 부유한 남성이면 여자들은 좋게 보기 시작을 해요. 이건 정말 여자가 유연하지 않나요? 이러면서. 근데 부유하려면 어쨌든 좀 똑똑하고 소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대학 교수도 좀 섹시하다 이런 걸 주입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입을 시킬 수 있다 이거지. 이 사람이 똑똑하면 돈도 좀 벌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갔다 오고 나서 몇 주 지나서 이제 총장에게 전화를 거는 거죠.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수락하겠다. 그러면 이제 개종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어떻든 이 주인공은 총장 부인의 젊은 부인의 육체적 이점과 또 제1호 부인의 요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자기는 요리보다는 사실 쾌락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장 결국 기대하는 것은 이슬람 여성의 헌신과 순종. 이걸 기대하면서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 개종 행사할 때 한 10명 정도 정인 앞에서 내가 그건 이제 알라우 아크바르 해가지고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나는 알라에게 뭐 순종하고 이런 거 맹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될 것이고 이제 나는 다시 예쁘고 얌전하고 베일을 두른 이 학생을 만날 것이고 그 이 학생들은 내게 선택받은 것을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나와 잠자리를 나눈 것을 영광스러워할 것이다. 이제 나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가 아버지처럼 찾아왔고 아버지도 두 번째 삶의 기회가 후회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테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거죠. 끝이 그렇게 나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슬람 문화가 프랑스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좀 부정적인 거를 보여준 거예요? 별로 안 부정적인 것 같아 나는. 극락 같은데요. 무릉도원 같은데요. 누구한테 안 좋은 거야? 디스토피아 할 줄 알았더니 아니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가? 가족 수당 나오고 일 안 해도.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악플이 달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낄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반 이슬람 소설을 쓰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읽어보면 그럴듯하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는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현실적으로 취지를 잘 듣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이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거죠.
경제도 사실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그렇지. 왜냐하면 프랑스는 또 농업 대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1차 상품이 자급자족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실업률 떨어지고 재원들은 프랑스는 교육을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이랬는데 그 예산을 줄여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이게 아주 리얼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파에 일어나라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도 반이슬람 프랑스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이슬람 반유대 흔히 말하는 제노포비아 배회주의라고 하죠. 외부의 어떤 배척하는 게 엄청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 자유로운 프랑스는 파리하고 남부 프랑스 정도. 나머지 지역은 다 그냥 그 막 싫어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 샤를리 토드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 대한 입장들이 결국 이런 이슬람들이 지금 계속 성장해 오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 가톨릭 신앙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때 말한 거죠. 일부러 반대를 통해서 보여준다. 분발해라. 이런 느낌까지 준다는 거죠 사실. 위기의식을 가져라. 네네. 남자도 이거 읽으면 다 이슬람으로 개종할 거야. 아니야. 정은지 씨 오늘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아니야. 거죠. 나도 받아줄까? 하여튼 근데 이게 그런 건 있는 건데 아주 사실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허황되면 에이씨 뭐 그런 일이 뭐 있겠어 뭐 이러겠는데 아주 사실적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할 수는 있겠네요. 우리도 뭐 최근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1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결국 1%들이 지금 1% 0.1%가 나머지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누르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종도 그런 느낌을 줘요. 뭐냐면 지금 프랑스 사회가 사실 이렇게 된 것은 그런 뭔가 양극화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도. 정말 이게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면 왜 지금 이 가톨릭으로 영적 통합이라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신이 안 되느냐. 양극화가 돼버리고 이미 사회가 완전히 서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프랑스 계층 사회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층이든 교회가 차단돼 버렸단 말이죠. 프랑스 내부도 그렇지만 프랑스의 그 누굽니까 저 이슬람 이민들이 한 5,600만 되는데 무슬림들 거기도 마찬가지. 아예 원천 차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공부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안 돼. 소르본 대학을 나와도 아예 직업 소개서에서 전화하면 끊어버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래요. 일본도 도쿄대학에 같은 도쿄대학을 들어왔는데 어떤 애는 그냥 지방에서 그냥 공부만 해가 들어왔는데 어떤 애는 와인에 대한 감시평가, 음악 이런 거 잘 듣고 승마나 요트를 탈 줄 알고 방학이나 휴가마다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화적 자본이 있죠. 문화 자본이 꽉 있는 애하고 같이 뭐 그냥 시험만 쳐가 들어온 애하고 이건 달라요. 완전히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달라지면 그 말투나 매너가 다르면 아예 끼워주질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예전에 재벌가 시집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래가 갔는데 영어를 하니까 끼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입장권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층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프랑스도 이 문화자본이 너무 달라지는데 이 문화자본은 어린이들가 절대 체득할 수가 없거든요. 어릴 때 어디서 자랐냐. 그래서 지금 우리도 강남에 이사 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자라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른 돼 가지고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표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예전에 그 유명한 프랑스의 알랭드롱 있잖아요. 나온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알랭드롱이 아주 하주 계급 출신인데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막 그 매너 이런 걸 외우거든요. 달달달 외우고 하는데 그래갖고 그렇게가 완벽하게 사실 매너를 재현을 해요. 영화에서. 그걸 보면서 이 소설가는 정말 천박함을 느꼈다. 본래 완벽하게 매너하는 것 자체가 천박한 거예요. 남을 따라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고 남을 따라하지 않으면 아유 저런 열등감 때문에 괜히 우리를 안 따라한다. 그러니까 그 게임의 룰에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완전히 사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까지 주는데 바로 지금 문화자본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막 외우잖아요. 뭐 근데 정말 너무 달라요. 예전에 제가 아는 이제 외사촌 동생이 어디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애들끼리 뭐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요리 스푼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전부 이제 한국 애들 뭐 동남아 애들 이러니까 이게 힘든데 그 유럽에 영국에 귀족 출신 애가 있는데 그냥 손을 집어가 먹어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고 너무 좋다고 애들은 또 부러워한단 말이죠. 음식은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국이나 동남아에 가면 아우 천박하다 되는데 얘가 하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이건 따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 문화자본의 차이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프랑스가 이런 악랄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 문화자본은 아예 아이들의 젊은이들에게
그 자원 배분 경쟁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입장권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김성민 중국 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그렇겠다. 나이 들어서 중국 배우면 티나니까. 그치. 아기 때부터 하는 거지. 야, 막판에 그래도 하나가 살리네. 막판에 하나 걸렸어. 네. 김성민 중국어 광고 듣고 옵니다. 외국어는 학문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말이 통해야 쇼핑도 하고 말이 통해야 여행도 가죠. 김성민 중국어 恭喜发财。 김성민 중국어 검색창에 김성민 중국어를 검색하세요. 요즘 아이들 중국어 필수예요. 그렇다면서요. 앞으로 이제 G2니까. 그래서 핑크퐁 중국어도 있잖아. 아 그래? 따자 하오 뚜루뚜루 뭐 이렇게 나가나? 몰라. 그래서 우리 애기도 중국어를 몇 마디나 할 줄 알아. 니하오라든지. 진짜로? 응. 하도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바로 여기 미셸 우엘백이나 여기 나오는 엠마뉴엘 토드나 그런 사람들 관련해서 보면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이런 지금 국가 시스템이 해체되고 문화권별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는 번역별로. 거죠. 예, 유럽이 지금 EU로 씨름하고 있고 터키 같은 경우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위파 이슬람이 모여가지고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될 것이고 이란은 페르시아 시아파 중심으로 이란 제국이 만들어질 것이고 뭐 미국은 캐나다나 멕시코를 가지고 아메리카 제국이 만들어질 거고 러시아 제국 그리고 결국은 이게 보면 결국 우리도 한국, 중국, 일본은 결국 유교 문화라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교 제국이 꼴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 중국 공부하는 것도 중국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한 거죠 서로 이해한다는 것들은. 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한 그 지형적 위치가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언어 가운데 하나 중국어 지금부터 해두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우리 정박님의 또 사모님께서 또 많이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김성민 중국어로 대동 단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김성민 중국어 검색하세요. 김성민 중국어 恭喜发财。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미셸 우엘백의 복종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이 우리 2019년 대한민국에 좀 주는 의미라든지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예, 우리도 결국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글로벌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물론 글로벌화와 로컬화가 같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결국 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예전에 저 동남아라든지 저 중국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2세들 계속 낳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2세들이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잖아요. 특히나 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결국은 서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으면 결국 그 사회는 침체되고 네네. 결국은 다 같이 멸망한다. 흔히 말하는 지금 부자라든지 상류층 기득권층은 칸막이를 쳐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 보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기회에서 박탈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자력구제죠. 내가 실업률이 극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모든 기회가 없을 때 사람은 자력구제를 할 수밖에 없고 범죄를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역사라든지 인간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패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니까 남을 좀 기득권을 가지고 독점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관념과 한대의 손길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복종을 읽으면서 한번 역설적으로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민현님은 어떻게 개종 준비는 다? 네, 저는 좀 잘못 이해했나 봐요. 저는 이 이슬람교에 대한 약간 의외의 매력에 좀 많이 발견해가지고 빠졌고. 컨텐츠라도. 오히려 좀 편해 복종돼 있는 게. 그건 맞아. 고민들 별로 안 해도 되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복종만 하면 되니까. 자, 우리 마도님도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마도님 근데 여자 역할이야. 저요 안. 마도님도 복종 준비하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번 73번째 책 우엘백의 복종 읽어봤고요. 이번 책은 이 책 내용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는 편이었고 또 어떤 편에서는 책 내용보다는 그 책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 할 때가 좀 많고 하여튼 다양하게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쯤엔 한 번쯤
영화 한번 할 때가 또 되지 않았나 맞아, 하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영화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